저는 제주대학교 삼다문화연구원에서 난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장자입니다. 도가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장자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예전에 한번 이제 강연 비슷하게 했던 내용을 준비를 했고 거기에 이 강호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담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강호의 세계에서 논일다라고 했는데요. 강호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장풍을 쏘고 이런 그런 그 무림의 세계를 이제 강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무협 소설에서 이제 그 강호라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강호의 의미는 장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수 자연의 의미를 강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전까지는 계속 강호를 그런 의미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본 연구자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런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강호라고 하는 개념을 장자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시경에 보면 그런 식구가 나옵니다.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이제 헤엄을 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는 그런 식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 특별히 뭐가 별게 있나라고 할 만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율곡도 이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위 아래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치를 밝히는 말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하늘에서 날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지 못하면 그건 어때요? 그럼 이치에 어긋나는,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사회에 사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살지 못할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제 천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천하가 아니라 이 강호의 세계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기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장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자 혹시 익숙한가요? 장자는 맹자는 잘 아시죠? 맹자 잘 보시나요?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공자의 정말 유지를 계승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양심을 발견한 이 맹자와 동시대의 인물이고요. 국자나 양주 등과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사회였지만 그 학문은 완전 꽃을 핀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국 시대 이 맹자와 장자는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맹자는 묵자나 혹은 양주 같은 인물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뭐 고자 같은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들을 공격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이 무차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겸해주의자, 묵자는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떻게 자기 부모와 타인의 부모를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 그건 천년에 어긋나는 거다. 인륜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양조 같은 사람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다리에 난 털을 하나 다 뽑으면 천하가 편해진다고 하더라도 나 안 뽑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일을 위하는, 자기 생명을 중시하는 개인 생명 중심 사상을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에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맹자처럼 이 궁군, 부부, 자자, 유심신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인 거야. 모든 걸 베풀고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당신이 제일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예를 따르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주장들도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도전일 수 있는데, 어찌된 게 맹자는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 자신의 글을 써내면서도 장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양주가 주장하는 게 상당 부분 이 장자의 내용과 닮아있기 때문에 굳이 장자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장자도 맹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다 이야기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람도 나오고요. 기괴한 어떤 동물들도 나오고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상한 먼지도 나오고요. 그림자도 나오고요. 뭐 신기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다양한 출연진들을 구성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공자도 나오고요. 공자가 사랑한 안회, 뭐 자공, 자로, 자사 다 나옵니다. 다 이 장자 안에 등장을 하는데 맹자는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해서 여러 이런 책들을 막 뒤져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둘 사이에 그런 어떤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을까를 정확한 이유를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해설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원전 4세기인데요. 그 기원전 4세기에 송나라, 그 전국시대 여러 제후들이 각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 거의 중국 대륙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이 밑에 쪽이 이제 초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이야 송나라가 됩니다. 여기 산둥 관도가 있는 여기가 제나라가 되는데 이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하남성 우측 끝에 있는 상추현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몽 땅이 있습니다. 이 몽 땅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상추현인데요. 이 몽 나라의 그 옷 칠할 때 그 칠 아시나요? 그 것들이 있는 그 옷나무 정원, 그 정원의 관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몽7원이라고 해서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밖에 단서가 없어서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겠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관리 생활도 그렇게 막 오래 해서 부유한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지식인이었고, 그 가난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먹을 쌀이 없어서 그 쌀을 꼬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장자 안에도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 쌀을 좀 꼬달라고 사람을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내가 좀 원래 좀 큰일 좀 해결하고 와서 그때는 넉넉하게 도와주지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차가 비 오는 날 마차가 지나가면 그 마차에 다니던 길로 이제 물이 좀 고여 있잖아요. 그런 물에 고여 있는데 금붕어가 한 마리 팔딱팔딱 거기서 팔딱팔딱 이제 그 좁은 물에서 죽을똥말똥 하고 있는데 그 금붕어한테 내가 저 동해 바다 가서 물을
그 부분은 바닷물에 안 가죠. 큰 호수에 가서 물 엄청 쏘다가 갖다 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당장 자기한테 한 줌의 쌀이 필요한데 뭐 며칠을 기다리면 뭐 한 섬을 주겠다고 의미가 없는 거다. 당장 지금 필요한 게 쌀 한 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풍자 혹은 자기 나름의 어떤 해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화들 중에 보면 초나라의 위왕, 여기 이 초나라의 위왕이 어떻게 하면 이제 더 큰 나라, 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걸 원해서 이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하려고까지 합니다. 엄청난 돈을 줘서. 그런데 위나라 초왕의 이런 초빙에 응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낚시를 그냥 계속합니다. 그 초빙하러 온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잘 상대도 해주지 않는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건 워낙 이제 좀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도 이제 허름하게 입고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차림으로 있는데 위나라의 왕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나라 왕이 당신은 그렇게 막 똑똑하다고 유명한데 왜 차림새가 그렇고 좀 피곤해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자가 나는 좀 가난해서 허름하게 입긴 했지만 피곤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것하고 피곤한 것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입는 게 좀 허름해서 좀 가난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내가 이제 이 고달픈 건 뭐 때문이냐면 이 혼란스러운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는 이제 군주들 때문에 나는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장자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다만 여러 왕들을 만났다, 뭐 제자들을 좀 키웠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재상으로 초빙했을까? 이런 정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자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악의 다툼, 전쟁의 시대였죠. 전국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인물을 재상으로 초빙했을까 하면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이야기의 전체 그 일화들은 우리에게 어떤 뭐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랬어? 라고 해서 뭐 크게 뭐 반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자라는 인물은 어쨌든 이제 정치에 나가거나 혹은 유명한 학자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했고 하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장자라고 하는 책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자와 생각을 이제 장자와 생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는 말이 은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둔하다 할 때 그 은인데요.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범죄를 지어서 쫓겨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도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세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 은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만 하는 은자도 있고 그냥 산에서 나무 거죽이나 풀뿌리 뽑아먹는 그런 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은둔한 현자들, 뭐 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맹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은자들에 대해서 장자 안에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세상에 이 현명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장자 안에 보면 총 이제 33편의
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편들 중에 양왕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그 양왕이라고 하는 이 편 이름도 이 왕을 양보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나눠보면 분류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둔한 현자들의 그 몇 가지 형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나는 때려 죽어도 난 정치 안 해. 나는 숨어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걸려드는 순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얘는 그 위나라의 왕, 월나라의 왕의 자식인 그 월나라 왕자 수가 자기 위에 있는 왕들이 셋이 다 연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는 순간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쫓아와서 당신 아니면 왕할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마차에 태워서 뭐 황금으로 장식한 좋은 마차에 태워서 모셔갑니다. 그걸 타고 가면서 이 왕자 수는 한탄을 해요. 이 왕의 자리 내가 이걸 앉는 순간 죽을 텐데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글이 하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백이 숙제처럼 자신들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고죽국 출신이고 그 산에 가서 이제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나라의 밥을 먹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사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장작 이 양왕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백이숙제 같은 인물들도 지주와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걸 약간 좀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그냥 신념만 지킨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백의와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 사랑만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지주와 절개를 지킨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진 않죠. 장자는 이제 그런 지주와 절개를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비틀은 거죠. 그거 해봤자 그냥 자기 신념을 고집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은둔한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다수가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선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니까 모셔가려고 이제 여기에서는 1000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스려 보세요라고 하면 노축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절대 못해 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백인무택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그딴 걸 제의하다니 모욕적이야 라고 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백인무택도 그렇고요. 변수와 무광이라는 사람도 이 요순시대 태평성세의 성왕이었던 이 순에게 이 천하의 자리를 제의받자 감히 그런 모욕적인 제안을 하다니라고 해서 그냥 물에 뛰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000하를 주겠다 해서 이 1000하가 오늘 이야기하는 강후하고 다른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는 1000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둔한 현자들은 이런 1000하를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다가 뭐 1000하의 뭐 질서 혹은 1000하의 규범 혹은 1000하의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하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 1000하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규범 있게 좀 다스려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다 대나져고요. 다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 또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그 안빈납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특별하게 가지는 않는데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
그냥 안주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로 공자의 제자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 공부머리가 뛰어난, 재상을 해도 잘할 거고 장사를 해도 잘할 그런 제자가 자공인데, 그런 자공이 원헌이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한번 찾아요. 근데 그 원헌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원헌한테 뭐 이만저만 하면 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냈냐라고 하니까 그 자공을 꾸짖습니다.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 이제 뱃속이나 입속이나 챙기는 너 같은 무리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 절에 썩 꺼져라 라고 이야기해.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장자의 책에만 등장하면 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소위 공자의 제자들, 정말 위대한 스승의 그 위대한 제자들 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빌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비트는 거예요. 근데 장자 본인은 이러한 은둔하고 있는 현자들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 산속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긴 하지만 자기 입속을 챙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큰 뜻을 품어서 잠룡처럼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난 이 천하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비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살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복잡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도가 지나치지도 않고 자기 신념을 고집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으면서 아예 그걸 이제 무관심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묘한 상태. 그걸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육침이라고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육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거기에 이제 침몰해 있는 거예요. 뭐가 침몰해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이 이제 완전 푹 꺼져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람들하고 막 뒤섞이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죽어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허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비어 있다는 게 뭘 비우냐?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나 어떤 사는 지역 이런 걸 확연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불교 이야기할 때 뭐 생멸문하고 진영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멸문의 눈으로 보다가 진영의 문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자기를 이제 갑갑하게 억제였던 것들이 이제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방식, 장자 방식의 어떤 그 삶 또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음을 비우는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도라고 하는 게 쓱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심재와 좌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심을 제라고 하는 데가 그 제주도 할 때 제 글자 아시죠? 그 글자하고 좀 비슷한데요.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재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몸을 이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뭘 치장을 해서 이제 예전 같으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것처럼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재개한다라고 해서 이제 심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재는
그 마음의 재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과 거의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된 게 좌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앉는 건데요. 앉아서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그냥 말라 죽은 고목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 다 죽어서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도가 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망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재개라든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키워드였던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하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 천하의 뭐 질서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천하의 규범도 있고,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국가든 혹은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도 거의 무방할 겁니다. 뭐 국가의 질서, 세계의 질서 같은 것. 국가의 어떤 이 통수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천하를 물려주겠다라는 말하고 뭐 거의 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꼭 그렇게만 규정이 될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국가도 아니고 뭐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강호라고 하는 겁니다.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과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과 호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까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물에서 헤엄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물에서 헤엄치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물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숨도 제대로 잘 못 쉬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그래도 서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뻐끔뻐끔하면서 서로 이제 거품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물을 부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서로 이제 뭔가 도와주려고. 그런데 더 좋은 상황은 뭐냐면 아예 서로 모를지언정 아예 남남처럼 지낼지언정 그냥 물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서로 막 적셔주려고 막 뻐끔뻐끔하고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물속에서 서로 남남처럼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하는 게 이 강호가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이 강호에서 서로를 잊은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속에 여러 다양한 물고기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도 뭐 먹고 먹히는 뭐 그런 관계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지내는 거죠. 천하는 어때요? 우리의 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를 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천하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고 있는 그런 강호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같아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강호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계를 천하라고 보지 말고 강호라고 이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나왔는데요.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포정이 이 소를 해체하는, 그러니까 소 해체 작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양생주라고 하는 장자 4편의 세 번째 편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소를 해체하는, 보신 적 있나요? 소 발굴하는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를 딱 보면 이미 소가 아니에요. 이미 특수부위, 뭐 속고 전부 싹 분해된 형태로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뭘 하느냐? 가서 그냥 이제 칼만 그 사이사이 쓱쓱 칼만 몇 번 넣어주면 고기랑 뼈랑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그 예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소를 앞에 놓고 칼을 딱 하면 고기를 딱, 그걸 보고 있던 군주가 감탄을 합니다. 양생의 도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를 그렇게 분해할 수 있는 이유 뭐냐면 그 소의 뼈와 살들, 뭐 다양한 것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틈이 없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다 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천연의 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름 같은 거, 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갖게 된 그 자체의 생명의 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천연의 결인 거예요. 그 결만 알 수 있다면, 그 결만 제대로 잘 알 수 있다면,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그 19년 동안 잡은 칼 있잖아요. 소를 잡은 칼. 그게 숫돌에서 방금 갈아낸 것처럼 아주 시퍼런 날이 서 있어요.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소를 잘 잡아도 그 칼을 19년 동안 그렇게 쓴다는 게. 그런데 이 천연의 결, 그 결을 찾아서 그 사이에 칼을 넣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천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천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본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결, 소의 결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물고기가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그냥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강호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사람을 포함한 여러 다른 뭐 생물들도 있겠고, 뭐 무생물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결이죠. 그러니까 그 결대로 그것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바꿔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식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이 대상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이다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모든 어떤 생명의 결들을 제가 다 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떨까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뭐 이용한다면 뭐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제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타자를 인식할 때 그 타자의 관점에서 그 타자를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인식이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를 해요. 천하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요, 강호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천하의 관점에서 보느냐, 강호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라든가 뭐 사람이라든가 다른 대상들을 대할 때 그것들이 본래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것으로 이제 그걸 볼 때, 망치를 보면 그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망치가 그 망치로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는지 그 망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그걸 이상한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을 때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망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의 관점에서 그 타자를 인식한다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을 더 확장시키면 이 세계를 천하가 아니라 강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왜 물에서 꺼내는 거야? 꺼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고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게 잘 피어 있는데 왜 꺾느냐, 왜 자르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천하의 인식은 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강호는 그 타자의 관점에서 그 타자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 해시라고 하는 굉장히 절친이 있어요. 장자에. 거의 뭐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시가 사라지자 장자가 이제는 내가 말 섞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한탄을 하는 부분이 장자에 나오는데, 이 해시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이 인식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호랑지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랑지변에 대한 이야기는 10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호수의 다리에서 서로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잉어들 있잖아요. 그 연못 같은데 막 큰 잉어들이 막 서로 펄럭펄럭거리면서 막 헤엄치고 있으면 그게 어때 보이나요? 물고기들이 굉장히 좀 즐거워 보이나요? 아니면 살려고 막 버둥거리는 것 같나요? 근데 장자가 봤을 때 다리에서 이렇게 봤더니 물고기들이 쫙 유유자적하게 막 헤엄치고 있는 걸 보고 저 물고기들은 참 즐겁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던 해시가 탁 쳐다보면서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은 거죠. 야, 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아? 네가 물고기를 알아? 딱 물어보니까 장자가 대뜸 또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가 어떤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너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시는 이제 옳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물고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럼 어때요? 결과적으로 모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인식할 때 이게 좀 갭이 생긴다는 거죠.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 끝에 가서는 약간 그거를 좀 비틉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 인식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인 경우에 그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는 이 언어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져요. 그런데 장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물고기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다니고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우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라고 하는 걸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언어를 버리면 되죠. 물론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자가 끝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해시가 자기한테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았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미 내가 안 걸 전제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안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해 줄게. 나는 다리 위에서 알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보고 안 거예요. 이걸 어떤 매개 없이 바로 안다라고 해서 직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직관적인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세계를 다양한 타자들이 서로 각자의 삶, 각자 고생하는 그런 세계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물고기가 그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가장 자유롭고 좋은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즐거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기괴한 사람들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공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밖에 논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세상 저승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이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즉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그걸 보면 13페이지에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의미를 갖는데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 강호라고 하는 세계는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혈연이나 장소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뜻으로 뭉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괴하고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좀 약간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네 명 자사, 자여, 자연대 못하네요. 자래 이 네 사람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자여가 병이 나서 자사가 위문을 갔는데 딱 봤더니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묘사한 걸 잠깐 보면 몸이 구부러져서 곱사등이 되고 오장의 힘줄은 올라가고 또 턱은 배꼽 아래로 감춰지고 어깨는 머리끝보다 높고 머리 꼬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기괴한 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풍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그 풍이 와서 거의 반신불수 누워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쾌유를 바란다라고 하겠죠. 빨리 정상인 상태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음양의 조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엉덩이가 마치 이제 기괴하게 비틀어져 가지고 마치 이제 수레바퀴처럼 변하면 나는 뭐 휠체어 탈 일 없이 그냥 그 바퀴 타고 다니면 되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왼팔이 기괴하게 변해서 닭처럼 변하면 아침마다 새벽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변화를 고쳐야 될 병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음양의 조화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살아서 생기는 변화들 뿐만 아니라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대상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장자 본인의 죽음도 그렇습니다만 아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 장자라는 사람도 정말 기이한 괴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속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서 눈물도 흘리고 오래 살았던 이 조광지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가난했던 거 이야기했는데요. 슬퍼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다양한 경험을 하고 죽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과정이 그 생명의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장자보다 더한 그 앞에 소개된 사람들은 그걸 더 이제 축하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아, 드디어 이 생의 모든 걸 다 마치고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슬퍼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걸 고통으로 여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태어난 건 왔으니까 온 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결국 죽게 되면 돌아간다라고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의 뭐 초탈한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가가 약간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긴 하죠.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그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생의 기준에서 사를 본다든가 사의 기준에서 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의 딱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는 순간 그것이 아닌 것들이 무수하게 생겨나고 배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타자 그대로 보면 상관없는 거죠. 이 천하와 강호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하는 명확한 그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가장 대표되는 게 인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를 저버리면 세상이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인식에서는 인의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제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충인 거예요. 군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이제 대접받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강호의 인식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걸 우리가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위대하고 좋은 말이냐라고 보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더 좋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그 식민지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되돌리고 소급해서 가장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하면 그 근원의 상태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주어진 것 그대로 그것을 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천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절로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은 저절로 그런 겁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고 누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제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기괴한 세상 밖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을 그냥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사귀게 되고 하게 된다면 이런 시선에서 한번 사람을 만나고 쉽지는 않죠. 오면 말싸하고 가면 잘 가고 사람이라면 그런데 지내다 보면 어떤 그 뭔가 감정이 생기고요. 뭔가 어떤 은원이 생깁니다. 보답할 게 생기고 뭔가 복수와 같은 갚아야 될 게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생길 수도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장자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장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친구들이 나와요. 자상, 응자반, 자금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는데 상호가 죽었어요. 어느 날 부흥을 듣고 갔어요. 가서 한다는 게 아이고 야, 너가 먼저 갔냐? 너 먼저 가서 좋겠다. 난 아직도 여기 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규범에 구속받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그 돌아가신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막 소리 지르든 뭐 웃든 아니면 뭐 울든 슬퍼하든 아니면 기뻐하든 상관없이 아, 저 사람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더 한번 이제 확장해 볼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는 이게 제가 좀 그 생각만 하다가 만 게 있는데요. 그 중림칠연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중림에 모여서 뭔가 고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또 다른 우정의 공동체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7명에서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림이라고 하는 공간이 뭔가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비슷한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뭐 대나무가 있는 그리고 조그만 이제 텃밭도 있고 거기서 이제 쇠질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감이나 상수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이제 쇠질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산도, 유령, 완함, 완적 같은 7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사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위진식인데요. 한 제국 이후에 어떤 육아적 질서가 좀 붕괴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념 이데올로기로서는 붕괴됐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생활 관습에는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어기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렸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했다고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인사 박아야지 마음에 안 드네?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바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나이나 신분, 지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봐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얘기 좀 해볼까?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 그날로 계속 뭐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그 지적 수준이 현자였다는 거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완적이나 해강에 남겨진 글들, 뭐 시나 소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글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불려나가서 이제 일을 하긴 합니다. 완적도 그렇고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마시 정권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해요. 그 진나라를 세운 그 사마이의 그 후손들인데 뭔가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명망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수적으로 쓰게 되면 자기도 이제 더 권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죽어요. 그럼 가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잘 차려입고 이력서 들고 어디 오세요 했는데 난 그런데 안 가. 라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시대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좀 거슬리게 했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 완전히 술을 좋아했는데 그 사마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했어요. 완적을. 그런데 사자를 보내서 그 집에 가면 아유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술 취해가지고 자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술 취해 7번 갔는데 7번 계속 거기서 술 취하고 자고 있어. 워낙 이제 술꾼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어찌어찌 대면을 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말 고주망태가 돼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예 피하려고 한 거죠. 만약에 이 왕이 권력자가 보낸 사람이어서 하면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냥 매일 술에 취해서 한 거죠. 그래서 술로 유명합니다. 완전히. 중림 칠연이 다 술을 좋아하지만 가장 최고로 술을 즐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적이고요. 그 다음 한 유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서면 죽어요. 근데 나서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마음의 울분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지금은 뭐 수은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막 먹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식욕도 오르고 뭔가 여유로워지고 오석산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거기 뭐 수은도 있고 뭐 납도 있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산수 자연을 즐기는 대표적인 중림 취향과 같은 사람들이 잘 안 입고 다녔어요.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고 막 상가집 가서도 막 고기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게 다 오석산 중독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뭐 그런 수준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태평성세든 아니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에 살고 있든 이런 어떤 그 규범이나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서 구속되지 않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태생으로 주어지는 그런 뭐 자격, 권리 뭐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어떤 마음이 서로 통한, 말이 통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싹 비워야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돈으로 가득 찬 사람하고 잘 붙어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수록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더 잘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이제 강호 공동체라고 약간 상상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의 어떤 사회, 이상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강호의 세계에서 우리가 유유자적하게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지내는 게 장자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의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냥 하는 중간중간에 편하게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깜빡 장자가 네.
83세입니다. 나이요? 살아간 생애가 몇 세까지야? 그거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출생은 정확하지 않은데 사망연도는 정확하게 나오고. 나왔어요? 기원전 363년부터 해서 286년 사망연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어디에 나왔는지 혹시? 위키백과에 그렇게 나와요. 위키백과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따져보니까 83살 사는 것 같은데. 이 페이지에 보면 네. 그 생물 연대에 대해서 추정한 게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나라하고 양해왕이 제위기간하고 제선왕의 제위기간, 이거는 그 맹자 또는 이제 장자에 나와 있는 그 왕들 이름들을 따서 실제로 만났는지 뭐 고증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인물들을 언급한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보니까 대략 375년에서 300년 그 사이쯤.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6년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제나라가 아직 있을 때는 장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나라 왕하고 만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나라가 망한 그 지점에 이제 장자도 그 이상은 더 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봐야 286년이라는 거예요. 제나라가 명망했는데 제나라 왕이랑 만났다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도 이 정도 사시면 꽤 오래 사시는. 그런데 맹자도 그렇고요. 정확한 생물 연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100년 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도교 그러면 뭔가 도술, 네. 그 강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무협지에 나오는데 그 네, 맞습니다. 거의 날아다니고 네. 무술에 아주 연마하고. 네. 그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게 이제 그 무협 소설에서 이제 그걸 추정 시대가 워낙 전투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혀 근거 없지는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시대적인 개념이. 이 강호 개념을 한 7가지나 10가지로 쭉 이제 정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무협지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의 이 강호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정확히 사용됐느냐 그 기원까지는 정확히 이야기는 못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무협 소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걸 그 강호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쓴 거다라고 뭐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생명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근본이나 근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장자가 그러면 얘기한 근본과 근원과 본래 자리라는 게 뭔지 그게 좀 일단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뭐 저절로 걸어가다 천연 자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그거는 이제 뭐 순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순리에 대한 얘기인데 저절로 걸어가다라고 그러면 장자는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건지 그 부분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뭐 근본이나 본래 본연의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장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그 기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기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에서 시작해서 모여가지고 생했다가 결국은 그 기가 다 되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소멸해서 다시 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의 수완적인 이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생겨나고 어떤 변화를 겪어서 그게 사라지면 아예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상태가
본연의 근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는 어떤 특정한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에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혼이 올라가고 백이 땅으로 천지로 이제 흩어지는 이 과정을 원래 그 사람을 만들었던 기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천문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네.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별에서 왔다가 별로 갔다. 그래서 이 장자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자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천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살게끔 만들어준 존재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장자가 봤을 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그때 그 기에서 다시 본연의 그 원래 있던 기로 돌아가면 네. 살아있을 때의 업이라든지 뭐 행위라든지 네. 이런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네, 잘 살리고 네, 없어요. 이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네. 이제는 답이 나오죠. 장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장자의 이야기에서 사람하고 사람은 인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고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배고프면 뭐 내가 좀 남으면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내가 없으면 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던 그 네. 기하고 네. 생했을 때의 기하고 모란 시점의 기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를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어차피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시공간에 그냥 펼쳐져 있는 거죠. 아니, 이 우리가 언제 말씀은 네. 왜냐하면 불교 같은 게 네. 업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업설이 있어서 이 행위에 의한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기의 자리가 있고 다시 생했다 뭘 하면 그 기의 자리에 돌아간다면 이 선행이라든지 이 도덕적인 관념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굳이 그것보다도 그걸 만약에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김진성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로 길에서 그냥 기로 가는 거라면 굳이 천하일 필요도 굳이 강호일 필요도 뭐 천하였다가 강호였다가 그치. 강호였다가 천하이니까 구태여 우리는 천하의 삶을 살든 강호의 살든 우리가 뭐 구태여 우리끼리 강호에서 서로 유리하다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식의 단순한 만약에 조금 저걸 네. 생각하기에는 약간 단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 이 천하관념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그 강의 중에 누가 나에게 뭐 천하를 주면 갖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내가 천하를 갖고 그냥 냅두겠다. 스스로의 순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약에 그게 가장 최상이에요. 예. 여기도 썼습니다만 이 천하라고 하는 이 정말 귀한 걸 이걸 어떻게 잘 갖고 있어야 되나, 간수해야 되나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천하를 그냥 냅두면 되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냅둘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 거예요. 그 천하의 조그만 끄트머리라도 가지려고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천하 그대로 두세요. 여기는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를 이 강호처럼 그냥 풀어놓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 천하를 잘 이제 간수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더 견고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천하를 탁 넣었다고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큰 존재가 와서 옳다거나 좋다고 통째로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너무 귀중한 걸 보관할 때 좋은 단단한 금고를 만들어서 탁 안에 넣어두면 그걸 가져가는 도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져가도 깨지지 않겠구나 해서 그냥 통째로 가져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노자나 장자나 이게 은자라고 그러는데 이 은둔과 은자의 삶이라는 게 이게 삶의 질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거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네. 걸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귀라든지 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버려서 조화와 포용. 그러니까 뭐 장자 이런 데 보면 무슨 흙이 이 무슨 산이 품는 산이 모든 걸 다 품는다. 흙이 모든 걸 다 품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용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지. 그냥 이것을 천하와 반대되는 계모로서의 강호 개념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어떻게 읽느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굳이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자는 정신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약간 좀 이제 피상적이고 그다음에 뭐 은둔자적인 그런 사유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강렬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유 그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가 보통 이제 은자, 은둔의 사상을 좀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냥 그게 끝이냐? 그러니까 몇 가지 유형으로 들었던 그 정도뿐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 말고 좀 뭔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궁금한 게 네. 이게 물가 이렇게 되는데 중림 치연 말씀하는데 그 저희 신선노름의 도끼살 성우들이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때 뭐하고 들어왔는지가 참 궁금해요. 뭐하고 어떻게 들어왔을까라는 내용적인 측면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책 이름이 뭐냐면 그 세설신호라고 책이 있어요. 세설신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위진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 사건들을 굉장히 재밌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간혹 몇 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중림 실현의 그 인물들의 일화라든가 여기 저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한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된 게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지 그 완적하고 해당.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마지막 장. 네, 마지막 장에 보면 이건 진서 해당장에 있는 거고요. 그 세설신화 배조 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강, 완적, 산도, 유령이 중림에서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왕룡이 이제 좀 늦게 와요. 그러자 완적이 그 늦게 오는 사람 보고 송물이 또 이렇게 늦게 와서 남의 기분을 잡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자 이제 왕룡은 그거에 대해서 허허 웃으며 반응하고 야 너네들도 뭐 잡칠 기분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격이 없이 서로 이제 얘기하는 이런 풍경인데 제가 떠올리는 건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선노름 같은 거예요. 집 뒷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멀리 가서 계곡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캠핑 가는 것처럼 가서 불 피워놓고 서로 뭐 술잔을 기울이면서 신세 한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근데 장자는 네. 분쟁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쟁이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에 기에서부터 뒤로 그래서 기들이 뭉쳐지게 되면 생이 되고 이게 보면 사가 되다가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의 상태로 가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자연대로 내지는 순례대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강호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 안에 뭐 관계 안에서의 생길 수 있는 분쟁이라든가 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모두도 다 포함해서 기에서 기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것 자체가 자연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 분쟁이 왜 생길까요? 다툼.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게 본연의 어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잠깐. 그리고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 이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분쟁이 왜 일어나요? 뭔가 이것과 저것을 부딪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그 지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게 좋은가요? 쓸모 없는 게 좋은가요? 장자의 얘기대로면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있는 것대로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없는 것대로 그냥 있는 거. 그렇게만 두면 또 안 돼요. 쓸모 있는 건 쓸모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진 시대에 뛰어난 지식인들은 불려가요. 근데 이 정말 이 썩은 정치계에 몸 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칠행이 하듯이 그냥 거기에 복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심한 사람들은 나 못 가겠다고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경우인데 쓸모 있어서 정말 더럽혀지거나 죽거나 아예 쓸모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자기 제자하고 그 친구의 집 방문했다가 그 친구가 야 뭐 좀 대접하게 좀 내와라 하니까 오리가 있었어요. 오리들 중에 오리 하나 잡아와 하니까 하인이 어떤 놈으로 잡아갈까 하니까 그거 잘 울지도 못하는 놈 있잖아. 그거 잡아와.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제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그 쓸모 있는 게 제목들 중에서도 크고 고든 제목들이 먼저 잘려나가서 그 수명을 당하는데 저 오리는 또 제대로 울지 않아서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또 죽게 되고 선생님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른 중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정도만 해서는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이제 당할 수 있고 저기에도 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더 가야 돼요. 하나 더 간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자연의 흐름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세상의 흐름을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 눈이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네. 아까 그 심재, 좌망에 네. 어느 정도의 그 수행이 좀 돼야 딱 보고 딱 봐도 그렇겠죠. 직관적으로 네. 아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킨 것들이 이제 도가적 수련, 도가적 네, 수련.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선이나 뭐 이런 것도. 예, 뭐 보면 발 뒤꿈치로 누구는 뭐 코로 숨을 쉬면 누구는 배로 숨을 네, 쉬면 뭐 호흡이 중요하다고 막 예, 이야기. 뭐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라는 그런 대목들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는 그 경공술 네, 저기 도교의 그 내단 네. 술이 있고요.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약을 먹고 몸을 이제 더러운 걸 싹 버리고 우화 등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외공수련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흡이라든가 몸을 단련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인간의 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지법을 쓴다든가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장자가 그랬다구나. 아니요, 장자라는 게 아니라 장자의 후학들의 후손들의 뭐 후대에 뭐 한참 뒤에 그런 것들을 한대 한나라 때 좀 가서 이제 막 그런 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의 상상력이 지금 보면은 저희 그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텔레파시는 지금 이제 과학기술로서 먼 거리에서 의사소통하고 있고 또한 아까 경동술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을 날 수 있잖아요. 기계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제트 네. 비롯하면서 그런 저희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다 실현되기 때문에 먼저 수학되는 부분은 인간의 상상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일환 중에 과학적으로 뭔가를 밝히고 이뤄내는 그런 작업들 이전에 먼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장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그 당시에는 희한한 아이디어를 쓸 수 있고요.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나중에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이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유학자, 대유학자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늘이 선에서 그 선을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양심을 갖고 있는 선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건 그냥 생명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본능과 욕구를 줬을 뿐이다 라고 이제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장자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모든 재료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궁금하긴 궁금한데 예, 기에서 기로 간다는 것 자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뭐 삶에서의 어떤 행위라든지 관계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러면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영혼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정진을 거쳐서 뭐 수행한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살고 네. 그러는 거죠. 아니 뭐 굳이 오래 사는 게 정도는 아니고 장자가 자기의 죽음,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스승이니까 장례를 잘 치러주려고 관곽을 준비하고 막 장례를 논의하는데 장자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쓸데없이 왜 그런 걸 하냐. 그냥 저 땅에 냅두면 알아서 그냥 벌레들이 뜯어먹겠지. 아, 그 반대구나. 그냥 저기 밖에 놔두면 뭐 밖에 있는 짐승들이나 뭐 새들이 뜯어먹겠지. 걔네들한테 뭐라도 나눠주니까 좋지 않냐. 왜 그걸 뺏어가지고 관 속에 꽁꽁 싸서 땅 속에 묻냐. 뭐 일로 갈 걸 일로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색깔도 없고 뭐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우연하게 저절로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실존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풍부하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작과 그러면 장자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에 이제 보통 뭐 죽고 나서 다른 사이로 간다 이렇게 그 전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축하해 준 거예요? 잘 됐다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돌아간 말하면 될 거를 것 같아요. 이제 네. 잘 돌아가 드디어 너희들이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갔구나. 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됐다. 네. 그러니까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 영양분을 받으면 쭉쭉 자라듯이 자라다가 뭐 구글개도 자라고 곳꼬치도 자라고 여러 개 자라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도 먹고 마시고 살면서 여러
변화를 겪다가 소멸되는 거죠. 죄의 관념은 없는데 죄행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죄요? 죄. 죄요? 지어서 그리고 형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뭐 형벌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흩어져서 다 이렇게 자연 속으로 가버릴 바에요. 아니 자연으로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하나의 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네. 업이 돼서 그게 이제 내 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 네. 네. 근데 이건 없는 거네. 네, 없는 거죠. 뭐가 있다. 특히나 이제 육가에서는 뭐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저기 갔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장자